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이지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휴 기간 동안 편하게 쉬시고 계신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함께 좀 논의해보고 우리가 감각이 쉬운 투자에서의 놓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실전 투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나 혹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실전 투자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손절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기관 투자가나 혹은 외국인 투자가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손절입니다. 손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 투자가들은 이 손절 관해서 강제적으로 손절을 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혹은 손절 관리 부서에서 강제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 손절 반드시 자신의 의지로 좀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상당히 잘하신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뼈아픈 손절로 굉장히 계좌가 크게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이 손절 정확하게 하자라는데요. 먼저 이 손절을 좀 보시면은 아주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이유가 소멸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내가 진입한 의도에 반하는 상황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경우는 크게 보시면 이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경우와 고점 돌파가 됐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요. 드물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절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손절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관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손절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이 손절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멘탈적으로 이 손절을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손절은 의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이 저점 매수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이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 저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봉상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잡았다 혹은 지표로 파악해서 손절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전 저점에서 매수를 한 부분이고 이 저점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저점이 확인되면 수익으로 연결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점 좀 이탈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이 짧은 손절 구간을 아까워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저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내가 손절하는 방법은 이탈했을 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탈 이후 눌림을 이용해서 반등을 이용해서 눌리면서 손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자라는 겁니다. 이 손절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5% 3% 아끼려고 하다가 계좌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구간인데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저점 매수에서는 손절이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부근에서의 실수는 혹은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재차 반등이 나오지만 저점은 한번 이탈한 이후에 반등 없이 바로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 있죠. 어떤 구간이냐면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가 한번 여기서 반등을 좀 잡으면 저점이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A라는 지점에서 저점이 한번 확인되면 이게 반등을 주고 이제 눌렸을 때 우리가 이 B라는 지점에서 쌍바닥의 연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매수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 아니면 고점 돌파 매도인데요. 이 구간에서 다행히 매수를 해서 틀고 올라갔을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바닥의 형태가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점을 지지를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저점이 이탈되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매수했던 근거가 사라지면 바로 매수를 바로 손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고 머뭇거린다. 1번. 그러면 반등을 줄 때 최소한 여기서 매도를 손절을 해야 된다. 여기서 머뭇거리다 보면 이미 추세는 하방으로 뒤집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좀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점이 인지가 되었을 때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좌 전체의 리스크를 좀 노출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이 이탈되었을 때 반드시 손절 구간을 좀 정해야 된다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점 매수에 있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 특히 급등주나 단기 매매주에 강하신 분들은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이 고점 돌파 시도입니다. 이 고점 돌파 시도에 이제 매수를 좀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 있고 내려왔던 종목이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경우, 이제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주가상으로는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지만 위쪽에 지표를 보면 대부분 다이버전스 모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는 바로 급락의 모양을 대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대진입했을 때 고점을 돌파했는 줄 알았는데 고점이 들어왔다 그러면 매매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나는 고점이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고점에 대진입했기 때문에 매매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재진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점이나 고점의 맥점 자리에서 대부분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맥점 자리라는 거는 시세가 났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진입 자리가 되지만, 만약에 그 역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점이 바로 고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방향으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점 돌파에 매수를 했지만 고점에서 재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고점 매도에서도 대부분 종목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급등주죠. 급등주이기 때문에 첫날의 시세에 의해서 둘째 날에 급등하는 시세가 대부분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구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하는데, 진입을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진입을 하셨다. 자, 여기까지는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점 돌파에 실패했는데 여기서 머뭇거린다, 이런 경우는 역시 역방향으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계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은 장대 거래량 통해서 돌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되는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 자, 요 부분은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다음날 음봉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음봉이 들어와서 이게 다시 고점을 대밀려서 고점 안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이유가 고점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고점에서 다시 들어왔다라면 고점 돌파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매의 근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머뭇거리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고점 돌파에서 손절을 머뭇거리면 그 다음 손절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직전 저점입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직전 저점에 가서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손실이 이만큼 가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고심할 것이냐, 여기서 손절을 고심할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매매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바로 손절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꼭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유형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저점 매수 혹은 고점 돌파 매도,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거의 80% 이상 진입자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손절하는 방법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드물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최근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길게 보겠다라는 부분, 상당히 굉장히 이상적인 투자고 투기라기보다는 이제 증정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길게 가는 종목은 단기간에 꺾이면서 손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물론 그 부분은 맞지만 이 종목들도 반드시 진입한 이유가 해소이 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실적,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갔는데 실적이 중간에 이상이 있다. 혹은 이 종목은 앞으로 기대치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진입했던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손절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MW 차트입니다. 바닥에서부터 1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업종도 턴어라운드 했고 업종 전체가 호황으로 들어오면서 저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중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1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면서 1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실적과 관련된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늘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2천억까지 늘어날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뭐 상견벽해 같은 턴어라운드인데 그런데 이 종목이 9월달 넘어가면서 3분기가 끝난 이후에 실적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한 7,500억대, 영업이익은 2천억이라 생각했는데 1,600억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G와 관련돼서 실적 계산을 할 때 지금 현재 매출 단가를 가지고 양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죠. 누가 증권회사에서 레포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5G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니 뭡니까? 5G는 단독으로 입찰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노키아, 하웨이에 납품을 통해서 간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양적 팽창은 들어왔는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단가가 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100원짜리 종목을 그대로 100원으로 계산해버렸는데 실제 납품 가격을 보니까 70원, 80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에 대량으로 납품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을 못했다가 계산을 하니까 실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여기서 바로 청산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을 청산하지 않고 버텼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또 반토막이 나는 거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종목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훼손되면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진입을 하면 반드시 그 진입했던 이유가 있어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입했던 이유가 소실되면 반드시 청산한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이제 범죄와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영화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하정우가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손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손절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왜 손절이 안 되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본전 심리입니다. 본전까지는 버텨야 되겠다는 심리. 본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팔겠다는 심리. 이 심리가 가장 큰데 결국 본전을 하지 않고 한 2, 3년 정도 버텼다가 결국 본전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고 굉장히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투자의 손실을 막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자금이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죠. 혹은 본절이 되면 다행인데 본절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묶여있는 동안 새로운 이익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IT 업종이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배제하고 바이오 종목, 급등한 종목을 잡았다가 물려서 3년 동안 들고 있다가 최근에 본전했던 그게 과연 이제 투자 수익이냐라는 거죠. 그 돈으로 IT 종목 혹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주도 업종을 좀 샀으면 그래도 10%, 20% 수익이 날 거를 본전하는 데 만족하느냐. 주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본전하기 위해서 하느냐. 자,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주제는 바로 이제 테마주 접근법입니다. 사실 이제 테마주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좀 말리고 싶은데 그래도 테마주에 접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 테마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테마는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냐면 실체가 있는 테마와 실체가 없는 테마는 실체가 있는 테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이런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테마 이런 경우는 이제 실체가 있는 테마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반면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과연 이런 종류의 테마주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현재 접근하는 방법이 뉴스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됐을 때 뒷북치로 많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물량을 넘겨주는 물량을 고스란히 받는 매매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좀 봤을 때 테마주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지만 접근하신다면 최소한 이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길목지키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1월 달에 꿈틀거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총리 관련된, 전 총리 관련된 테마주,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 이런 부분 들어갈 때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면 거의 고점권 여기서 사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테마주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1박 2일 코스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장 감시 기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두 번 정도 이유 없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 감시 기구에서 당연히 문의가 오게 됩니다. 그 문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과열 종목 지정이 되는 거죠.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 단일 호가 제도로 매매가 됩니다. 굉장히 꼬이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어때요? 대부분 테마들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쪽에서 이 시기적으로 1박 2일을 크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첫날에 뉴스가 나오고 둘째 날에 따라 들어가면 거의 고점에 딱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테마, 정치 테마나 이런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총선이다 하면 12월 정도에는 최소 사두셔야 되는 거죠. 비중은 높게 못 하시더라도 뭐 5% 정도라도 12월 달에 길목지키기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테마는 뭡니까? 길목지키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익을 나는 경우는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나오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렇게 손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반드시 길목지키기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사이클은 무조건 1박 2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테마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급락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테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이런 모양들이 대부분이죠.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간헐적인 상승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체가 없는 테마는 길목지키기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좀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행보하는 종목이 한번 빵 뛰는 거예요. 한번 빵 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첫째 날 튈 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될 때 들어가면 여기서 거의 물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튀고 튄 날 고가를 갱신하면은 1박 2일 한 번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 시세를 내려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기나 이런 곳에서 들어가셔야지만 길목을 미리 지키셔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빠르지 않으면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실체가 있는 테마입니다. 요거는 실체가 없는 테마보다는 시세가 하루 이틀 정도 더 갑니다. 2박 3일, 3박 4일 정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요런 종목들은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 2, 3가 있는데 실체가 있는 테마주는 가장 보시면 첫 번째 핵심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핵심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주가 있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나냐면 가장 강한 시세는 핵심주, 대체주,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핵심주는 상한가가 2번에서 3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주는 한 2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주는 한 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돼지열병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열병 할 때 가장 핵심주는 동물 관련된 백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주들은 상한가가 보통 2-3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돼지와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닭고기냐, 수산 쪽이다 해서 예를 든다면 하림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한 2번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가 그럼 대질병이 왜 나왔냐 보니까 사료를 아무거나 먹여서 그렇다. 사료 관련된 부분이 관련주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상한가가 한 번 정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냐면 이 핵심주나 대체주는 워낙 빠르게, 특히 핵심주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주에 접근하지 못하죠. 그럼 핵심주에 접근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세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세주로 안 가고 관련주로 가죠. 그래서 이 관련주로 가다 보면은 거의 뒷북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는 당일날도 상한가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1번 늦어도 무조건 핵심주에 따라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핵심주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대체주나 관련주가 한 20% 정도 상승했다면 이 종목들은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만약에 들어간다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시세 연속성을 볼 수 있는 게 핵심주고 대체주나 관련주는 그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주가 어려울 경우는 반드시 대체주로 가야 된다. 관련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실질적인 부분 좀 보시면요. 대지열병에서 1급에서는 백신 관련된 점이 핵심주입니다. 핵심주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기분 좋게 점 상한가로 들어가고 두 번째 상한가까지 들어가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이 상한가 고가를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2박 3일 정도의 충분한 상승의 효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따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거쳐서 다음 세 번째 상승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올 기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곳에 좀 들어가셔야 되고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들어갔던 상한가가 정리가 되는 마지막 시세가 분출할 때는 항상 대량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절대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날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날은 청산하는 날입니다. 청산하는 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사시죠. 종목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저기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꼭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할인 정도를 좀 보시면 됩니다. 할인 같으면은 첫째 날 상한가 들어가지죠.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둘째 날에도 시세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머뭇거리다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박 2일의 시세 정도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내준다는 거죠. 대체제 같은 경우는 첫째 날에 따라잡으면 둘째 날에 좀 시세를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핵심주에 못 들어갔을 경우는 반드시 대체주 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냐면 핵심주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했다. 그러면 반드시 관련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체주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성사료인데요. 이게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들어가서 상승을 하는데 뭐냐면 상한가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나오는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둘째 날에 이제 갭 상승해서 들어간 척 하다가 바로 음봉을 만들고 시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첫째 날에 상한가를 만들지 못하고 둘째 날에 반등해서 시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운이 좋아서 둘째 날에 상승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은 또 하락 음봉이 만들어진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첫째 날에 따라 들어갔고 둘째 날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련주는 따라 들어가 가지고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물론 길목 찍기가 유효하지만 예를 들어서 따라 들어간다고 하면 핵심주가 1번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가 2번이고 관련주는 3번으로 관련주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정리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마주는 바람직한 거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꼭 접근하셔야 되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주와 대체주와 관련주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는 날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용어가 이제 주식 필수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계속 공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인데 이 부분은 좀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오는 공시거나 혹은 이 종목이 좀 가지는 부분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딱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장주나 공모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의를 좀 많이 하십니다. 왜 문의를 많이 하냐면 예전처럼 공모주가 상장이 돼서
한 번에 쫙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은 사실 주가가 좋을 때는 상담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주가가 나쁘기 때문에 상담을 오는데 공모주 상담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공모주와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이 부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심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꼭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내가 공모주에 의해서 상장된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인가 아닌가 부분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특례 상장은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맞춰지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특례 그 부분만 인정받으면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장 요건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전문 평가 기관이 있죠. 기업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BBB 이상 등급을 받거나 요 세 기관에서 BBB 이상 등급을 받거나 한 곳에서 A 등급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 수익성 요건을 다 충족한 걸로 간주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워낙 바탕으로 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예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게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이 기술 상장된 업체가 24곳이 있는데 15곳이 공모가 이하로 나와버렸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공모가 이하에 형성돼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모가라고 하면은 공모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종목 공모 받기만 하면 일단은 뭐 30, 40%, 40%, 50% 많게는 두세 배까지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5곳이 공모가 이하가 되는데, 심지어 이 15곳 업체를 보면 공모 비율이 1000대 1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대 1, 900, 제가 이 15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1000대 1, 900대 1, 500대 1 이런 회사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모를 받았는데, 실제 상장되니까 공모가보다 훨씬 밑에 주가가 형성된다. 굉장히 이제 억울한 거죠. 그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은 펀더멘탈이 좋지 않아도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처럼 펀더멘탈을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최근에 공모주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째 날에 상장이 되면 기간에 거의 매물 폭탄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기관들이 첫째 날, 상장된 첫째 날 공모가보다 조금이라도 위면 거의 매물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공모가는 대부분 상장된 첫째 날의 고점이고 적어도 3개에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접근하는 종목이 상장된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이면 한 번 더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유상증자인데, 뭐 유상증자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 추가 상장시키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주 권리가 줄어들고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뭔가 누군가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굉장히 우리가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거꾸로 미끄러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면 이거는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받아준다는 거죠.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삼자배정 유상증자 할 때 사업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삼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무슨 중국에 진출한다거나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적인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거나 혹은 이전에 나왔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제 그 공시가 최근에는 회계가 엉켜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 자금이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채를 갚기 위해서 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결코 호재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좀 확인해서 운영자금 혹은 부채 상환에 관련된 부분이면 절대 호재가 아니라는 부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주가 대비해서 10% 내외 정도로 유상증자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싸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유상증자도 힘들고 그럼 제3자 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뭐 했습니까? 그만큼 가격을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반드시 경계심을 좀 가지고 보자. 호재가 아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 부분이 BW인데요. BW는 신주 인수권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기도 하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금에 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신주 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시세 차익이 나는데 BW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제적으로 시세 차익을 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정된 가격으로 무조건 그 가격에 전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올라가든 주가가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 가격에 주가 전환 권리를 분리하는데 그 가격은 당연히 자기들 유리한 가격에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BW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에 투자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BW입니다. 그러면 BW를 발행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회사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죠. 회사가 불리한 가운데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낫지 이런 권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데도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호재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업 내용이 좀 어려운 주인 회사입니까? BW 1차, BW 2차, BW 3차 어떤 회사는 심지어 BW 15차, 16차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회사의 펀더멘탈 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기업에 접근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B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전환사채인데 똑같이 채권액이든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고요. 다만 CB는 전환 당시에 주가가 어디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환되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거기만큼 좀 올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거기만큼 좀 낮춰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에 부합하는 흐름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W보다는 회사가 조금 덜 불리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주가가 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준다는 부분에서 정상적인 채권보다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싼 가격에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이 좀 더 낫다라는 부분. 그래서 CB나 BW가 너무 자주 공시에 올라오면서 발행이 된다면은 일단 펀더멘털 상에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인적 분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예전과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슈화 됐던 KCC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회사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부분을 좀 보였는데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과 우리가 물적 분할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있을 때 특히 지주회사가 성립되는 경우에 이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지주회사가 상한가가 두세 번 갈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똘똘한 자회사가 나와서 분리돼서 상장이 돼버리면 자회사는 급등을 하고 이 모회사는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인적 분할은 굉장히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 때문에 TA홀딩스 같은 경우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모회사도 같이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갈려지면서 별개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 분할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차별화가 된다. 모회사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자회사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처럼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7, 8년 전과 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자회사 똘똘한 애가 상장이 됐는데 이 주가가 급락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인적 분할은 호재가 아니라 최근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꼭 한번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회사가 그대로 자회사 보유 주식 물량을 모회사가 가지고 있고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 이제 물적 분할한다는데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이 물적 분할 하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상장되지 않고 모회사가 신설보험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수직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가의 모멘텀이 당연히 모회사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호재가 있게 되면 모회사 주가가 뛰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경향이 한 7, 8년 전에 비해서 특히 한 3, 4년 전부터는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호재보다는 악재로 많이 받는다. 단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만 호재로 좀 받아들인다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자회사가 상장이 되는 경우 절대 호재가 아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가 실전 투자 전략인데요. 이제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면,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20년 이상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실전에서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실전에서 실제 투자 전략을 짜는가, 크게 보시면은 이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수급에 대한 분석과 공매에 대한 분석, 실적에 대한 분석과 섹터에 대한 분석, 크게 보면 이 5가지 정도를 놓고 이 5가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좀 찾아내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 얘기가 100% 지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혹은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봐야 되고, 내가 보는 섹터를 봐야 되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종목 하나도 분석하기가 버거운 우리한테 이 섹터와 시장 전체를 분석해라면 글로벌 경제 상황, 경기 상황부터 우리 시장의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퀘스천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오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바텀업 방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게 좀 현실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놓고 이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 종목의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 종목에 속해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라는가, 섹터 좋지 나쁜지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뭔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좀 찾아냈을 때 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시장과 섹터를 다 분석했냐고 보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바텀업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기만의 매매 툴이 확실히 가까워졌을 때 이 방식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이 5가지 방법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차트는 제가 쓰는 이제 실전에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시스템을 힘을 좀 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해서 예를 들면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수하려면 몇천 종목을 매일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세팅을 잡고 검색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5배수 정도에 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5배수 정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은 100% 다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매집의 정도, 그러니까 매집의 강도를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좋은 종목인데 누가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되는가 강도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게 진입 시점을 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보조지표인데, 사실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가 아니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일반적으로 진입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좀 진입을 하게 된 시점을 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을 일단 추려내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차트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걸 좀 추려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서 5배수를 줄여내고 내가 차트로 좀 검증해서 한 2배수나 3배수 또 줄여냈다는 거죠. 그럼 이제 2배수나 3배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수급을 좀 하게 봅니다. 수급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중대형주 이상에서만 수급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소형주를 가지고 수급을 확인하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런 소형주를 살 리도 좀 만무하고요.
저도 외국계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1,000원짜리 종목을 사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사기는 좀 만무하고 살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대형주 이상에서만 수급을 좀 확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형주에서 수급을 확인하다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등주 같은 경우가 있죠. 초반에서 굉장히 급등을 딱 했는데 내가 여기 정도에서 따라 붙었다는 거죠. 근데 급등한 종목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서서히 내려옵니다. 서서히. 요렇게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 손절을 거의 못 합니다. 한 번에 급락했을 땐 차라리 내가 여기까지 손절 딱 잡고 들어갈 때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손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한 급등주가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HTS 화면에 딱 보니까 이날부터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국인이 받는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기름은 N자형 상승이 되는데 이 종목이 외국인이 받는데 결국에 이렇게 돼버리네. 이런 종목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여기서 외국인이 샀는데 HTS에는 외국인이 샀다라고 나오지만 진짜 외국인이 샀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는 거죠. 퀘스천이죠. 다만 이런 유형이 급등주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 이후에 급등 이후에 하락하는 종목에서 외국인이 사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급등 종목을 외국인이 살 리도 만무한데 더군다나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살까라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급등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한 번쯤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중대형주 이상에서는 반드시 매수 주체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매수의 주체는 뭐냐면 일본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샀을 때 가장 시세 탄력성도 크고 시세가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특히 시세가 이제 지속성에서 부분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외국인 1번이고요. 2번은 연기금입니다. 예전에는 투신이 2번이었는데 투신은 사실 이제 2,000선 넘어오면서부터는 힘을 못 쓰고 있죠. 펀드에 가입하는 물량도 절대적으로 작은데다가 계속해서 환매 물량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2005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강력했던 그런 펀드 열풍들. 펀드가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고요. 대체로 보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 매수 시기가 들어옵니다. 뭐 2000대 초반에 바이코리아 했던 그 부분, 뮤추얼 펀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도 또 보면 펀드 열풍이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들어오긴 할 건데, 그 부분이 현재는 약해지기 때문에 연기금이 2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투신이고, 4번의 개인 금융투자고 5번의 개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정해진 물량을 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산다는 거죠. 시세 연속성이 있다. 연기금은 주로 어디서 사냐면 살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바닥권에서 많이 삽니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위태로울 때 방어하러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 겪을 때 마지막 저점에서 끌어올렸던 게 연기금이죠. 끌어올리기는 연기금에서 끌어올리고 2차 상승에서부터는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바닥을 확인하고 외국인이 끌어올릴 때가 시장이 좋은 거죠. 언제?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경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토시는 지금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프로그램과 항상 연관되어 있는 단기 차익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왔다가 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나갑니다. 최근에 IT 종목들 위주로 뭐 2, 3일씩 짧은 조정을 겪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데, 99%예요. 금융투자 물량이죠. 왜냐하면 이쪽 물량은 뭐냐면, 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어차피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일 때 언제든지 나옵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언제든지 매물로 출혈해가지고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는 개인.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물량이 가장 좋은 매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은 중대형주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공매도인데요. 그러면 중대형주에서는 우리가 수급으로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안을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수급이라는 건 상대방의 패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소형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소형주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공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소형주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소형주에서 공매도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에서는 반드시 이 공매도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소형주 급등에서 급등주나 테마주는 반드시 이 공매도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종목은 좀 회피해야 됩니다. 뭐냐면 공매도 요즘 HTS가 좋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2%, 3%, 4%, 5%, 6%, 10%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뭡니까? 언젠가는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이 형성됐다 싶으면 뭡니까? 급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매도 비중이 나옵니다. 비중이 10%가 넘는 날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일단 빨간불 좀 켜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매도 비중이 많아도 1, 2% 미만입니다. 근데 10% 되는 물량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쌓인다면 이 10% 정도 비중이 되는 날이 하루 나오고 걸렀다가 또 하루 나오고 걸렀다 이렇게 특정 기간에 이어지면 이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특히 급등주에서 공매도를 왜 좀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급하게 들어올려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끌어올린 쪽에서는 이만큼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럼 A라는 주체가 이만큼 시세의 부분을 좀 만들었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는 거죠, 급등주. 그러면 이 A라는 주체가 이만큼 주식을 끌어올려서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주체라면 당연히 공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세를 들어올려서 한번 먹고 시세 여기서 내가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매도를 쳐서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그러면 1 플러스 1 두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주식을 사서 한 번은 주식을 팔아서. 그러니까 급등주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에 물리면 왜 급락이 나오냐면 이 종목을 팔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냐면 여기서 공매도까지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서 뭡니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급등주는. 그래서 급등주를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적을 확인할 때는 뭐 간단합니다.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단발성 실적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3년 정도의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항상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직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실적이어야 되고 최소한 3년 정도의 실적을 놓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오르는 기업과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을 보시면은 가장 큰 주가 탄력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적자에 있다가 흑자로 전환될 때가 시세가 크게 나오고 급하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KMW 같은 경우 마이너스 이익권에서 1년 동안 단번에 1,600억대 이익으로 흑자 전환해버린 거죠. 그럼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전분기나 혹은 직전 동기 대비했을 때 비교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시세 탄력은 바닥권 종목을 찾으신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을 찾으면은 시세 탄력이 좀 크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차트에서부터 이제 수급을 보고 수급에서 다시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 자체는 더할 나위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이 종목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딱 이번 장을 비교를 한다면 딱 좋아서 잘 걸러내서 필터링해서 딱 찾았더니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IT 업종 내 반도체 종목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좋은 종목은 먼저 찾아져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 비중을 20%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도 물량을 5% 넣은 다음에 눌림목에서 또 5% 추가하고 눌림목에 또 5% 추가해서 20%까지 끌고 가면 된다는 거죠. 요게 주도 섹터에 들어갔고 예를 든다면 좋은 종목을 찾아서 딱 세팅했더니 이 종목이 주도 섹터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좀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비중을 5% 내지 10%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5분 내지 10% 이렇게만 비중을 좀 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찾았던 이 종목이 화학종이나 철강쪽 섹터였다. 그러면 어때요? 5% 비중이 들어가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만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그게 어느 섹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레벨업 구간까지 길게 비중을 확대해서 볼 것이냐 혹은 짧게 비중을 적게 해서 스윙 구간을 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섹터에서는 이런 강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찾고 수급을 통해서 혹은 공매도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섹터까지 검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닥에서부터 좀 활용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쓰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항상 실전 투자는 우리가 가진 경험에 배우는 노하우가 되어졌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점에서 조그만 보탬이 되셨으면 마음에 이번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설경제TV의 이지안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